조선 최고 실학자 정약용. 우리는 보통 그를 똑똑한 학자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 하나가 보입니다. 그는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아랫사람 앞에서는 잘난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인 적도 거의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를 만만하게 대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싸우지 않았고 남을 눌러서 위에 서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오늘은 정약용의 글과 태도 속에서 다정하지만 가볍지 않은 사람, 부드럽지만 중심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간관계에 의외로 꽤 쓸모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말을 아끼되 핵심은 놓치지 않는다. 정약용의 글을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설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못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정약용은 할 말이 생겼을 때 정확히 그 말만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설명부터 하고 이유를 덧붙이고 혹시 오해할까봐 한마디를 더 얹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의 중심이 흐려지고 상대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밀면 더 말하겠구나. 정약용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핵심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들으면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변명도 없고 눈치도 없고 쓸데없는 친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해야 관계가 좋아진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다사는 부드러움과 가벼움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필요 없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굳이 이해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 앞에서는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함부로 밀어붙이면 안 되겠구나. 괜히 말 얹었다가 되려 내가 가벼워지겠구나. 이런 인상을 자연스럽게 남겼던 겁니다. 현실에서 이 태도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제가 그날은 일정이 좀 있어서요. 사실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요. 하지만 정약용식 태도는 다릅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설명은 없습니다. 감정도 없습니다. 또 누군가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끝입니다. 설득하려 들지 않고 상대를 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설명은 언제 하느냐고요? 요청받았을 때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을 먼저 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위치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말을 멈추고 기다리면 상대가 묻게 됩니다. 왜요? 그때 비로소 필요한 만큼만 설명하는 겁니다. 이 태도는 차갑지 않습니다.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볍지 않을 뿐입니다. 정약용이 만만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목소리를 높여서가 아니라 말을 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비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때문에 사람들은 함부로 넘어서지 못합니다. 말을 아끼는 건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만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은 숨기되 기준은 숨기지 않는다. 정약용의 글과 삶을 보면 의외로 감정 표현이 많지 않습니다. 화를 냈다는 기록도 거의 없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기만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정약용은 감정을 눌렀지만 자기 기준은 절대 숨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착각합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약해 보이거라고, 웃고 넘기면 만만해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다사는 전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감정으로 말하지 않았고 항상 기준으로 말했습니다. 기분이 상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지금 이 상황이 자신의 원칙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감정으로 말하면 대화의 중심이 나가 됩니다. 하지만 기준으로 말하면 대화의 중심은 선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는 이 사람을 설득해야 할지 아니면 물러나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태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기분을 드러내거나 반대로 너무 참아버립니다. 싫은데 웃고 불편한데 괜찮다고 말하고 속으로는 계속 쌓아두죠. 그러다 어느 순간 작은 일에도 감정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구나. 정약용은 그 평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고, 그래서 감정으로 휘둘리는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기준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 말에는 화를 냈다는 느낌도 없고 상대를 무시했다는 인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맞서야 할 대상이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과의 대화는 생각보다 조심스럽습니다. 설득하려면 논리가 필요하고 우기려면 명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에게는 쉽게 말하고 기준이 분명한 사람 앞에서는 말을 고릅니다. 이게 바로 만만해 보이지 않는 태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기준을 말할 때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요. 원래 성격상 이런 건 좀. 이런 말은 필요 없습니다. 기준은 변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짧게 말하면 됩니다. 제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건 제 원칙과 다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약용이 강했던 이유는 감정을 억누르는 인내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지킬 줄 아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고 웃고 있어도 가볍게 다루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숨긴다는 건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으로 말하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반복할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기분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세 번째,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 정약용의 글을 읽다 보면 사람을 단정 짓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누가 부족하다, 누가 못났다, 이런 말들을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평가하는 행위 자체가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을 가볍게 판단하는 순간 그 판단을 내린 사람 역시 가벼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생각보다 자주 사람을 평가합니다. 누군가의 선택을 두고 말투를 두고 능력을 두고 쉽게 말합니다. 특히 편한 자리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뒷담화가 시작되면 괜히 끼어들지 않으면 어색해질 것 같고 한마디쯤 얹어야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자리에 굳이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남 얘기를 쉽게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듣거나 아니면 아주 짧은 말로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정말 묘한 힘이 있습니다. 상대를 부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동시에 거기까지만 듣겠다는 선을 긋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한마디를 들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멈칫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여기서 더 말하지 않겠구나. 괜히 더 얹었다가 내가 더 가벼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태도는 생각보다 강력한 거리감을 만듭니다. 가깝지만 함부로 넘을 수 없는 거리, 편하지만 조심하게 되는 거리 말이죠. 정약용이 만만해 보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남을 깎아내리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의 격도 함께 깎이지 않았습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태도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보다 더 어렵고 기준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가하지 않는다는 건 즉각적인 쾌감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걔 원래 좀 그렇지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순간 분위기도 풀리고 관계도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가볍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봅니다. 저 사람은 없을 때도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그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말을 아끼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굳이 평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말을 고르게 됩니다. 괜히 더 말했다가 자기 자신이 가벼워 보일까 봐서요. 정약용은 이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 위에 서려 하지 않았고 사람을 재단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쉽게 넘볼 수 없는 깊이가 생깁니다. 그 깊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됩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말을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가볍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네 번째, 지식은 뽐내지 말고 질문으로 쓴다. 정약용은 분명 당대 최고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글과 기록을 보면 이상하리만큼 내가 안다는 말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을 말로 꺼내는 순간 그 지식은 사람을 가를 수 있다는 거요. 아는 척을 하는 순간 상대는 배우는 사람이 되고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대화는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위아래가 생긴 설명이 됩니다. 정약용은 그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더 알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확하게 말이죠. 지금 우리의 대화를 떠올려 보면 설명충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미 답부터 꺼내는 사람, 말을 끊고 설명을 시작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태도는 똑똑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가볍게 보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나열하는 순간
그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불안이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그 불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려 들지 않았고 설명으로 사람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참 묘합니다. 상대를 시험하는 질문도 아니고 모르는 척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상대의 생각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질문한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묻는 건 아니구나.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관계의 무게 중심이 바뀝니다. 정약용이 깊어 보였던 이유는 아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아는 걸 숨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지식을 감추는 기술이 아니라 지식을 더 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잘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대충 던진 생각이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문이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대화를 소비하지 않고 대화를 쌓아 올립니다. 정약용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지식을 뽐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가볍게 넘길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말이 많지 않아도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질문 하나로 그 깊이는 충분히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 작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정약용의 삶을 떠올리면 우리는 흔히 유배지에서의 고단한 시간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한 말, 스스로에게 한 다짐,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쓰겠다는 약속까지. 정약용은 큰 약속보다 작은 약속을 더 무겁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기록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기록했고, 공부하겠다고 정하면 공부했고, 글을 쓰겠다고 하면 끝내 썼습니다. 그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약속은 사람 앞에서만 지켜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그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약속쯤은 가볍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연락할게요. 조만간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이 말들이 지켜지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 말은 조금 걸러서 들어야겠다. 정약용은 그 평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소한 약속일수록 더 지키려고 했습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이건 아주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강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대신 쌓아주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쌓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괜히 가볍게 말하지 않고 괜히 무리한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말한 만큼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란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절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말입니다. 정약용이 존중받았던 이유는 대단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대단해 보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한 말을 하나하나 지켜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큰 약속이 아닙니다. 작은 약속입니다. 답장하기로 한 시간, 보내기로 한 자료, 다시 이야기하자고 한 그 날짜.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쌓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태도를 바꿉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기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만만해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어서 존중받는다. 정약용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말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태도. 이건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섯 번째, 불필요한 싸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정약용의 삶을 보면 의외로 싸움이 많지 않습니다. 논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그는 모든 논쟁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는 순간 그 사람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는 거요. 그래서 그는 쓸데없는 논쟁은 피했고 굳이 이길 필요 없는 싸움에는 아예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필요한 싸움 앞에서는 끝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준이 침범당했을 때, 옳고 그름이 분명할 때, 그리고 침묵이 더 큰 문제를 만들 때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의 기준이 정약용을 만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댓글, 회의, 메신저, 단톡방. 누군가 툭 던진 말 하나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다산식 태도는 다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는 것도 아니고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선택적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집니다. 이게 바로 선택적 무시라는 고급 전략입니다. 정약용은 감정이 상한다고 싸우지 않았고 자존심이 건드려졌다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에게 던졌을 질문은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이 싸움이 내 기준을 침범하는가? 만약 아니라면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봤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감정 소모인가? 이 질문에서 대부분의 싸움은 탈락합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의 상당수는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입니다. 말투가 거슬렸고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괜히 얕잡아 본 것 같아서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감정에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에너지를 자기 삶을 사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침묵은 도망이 아니었고 무시는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이건 내가 다룰 가치가 없는 이야기다.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만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아무 말이나 던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 정약용이 강했던 이유는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말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고를 줄 아는 사람은 에너지를 아낍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쌓이면 사람의 무게도 함께 쌓입니다. 불필요한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태도. 이건 조용하지만 사람의 중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힘입니다. 일곱 번째, 항상 기록하고 정리한다. 정약용의 진짜 무기는 권력도 말솜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록이었습니다. 유배지라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고 썼습니다. 하루의 생각을 정리했고 배운 것을 기록했고 의문이 생기면 다시 적었습니다. 그 기록들이 쌓여 지금의 정약용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기록은 단순히 남기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자기 손으로 붙잡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 한마디 던진 말에 괜히 기분이 상하고
사소한 자극에도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이 정리된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안에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글로 한번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말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정리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그랬습니다. 그는 감정이 생길 때마다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이 감정이 내 기준을 침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감정인지. 이 과정을 글로 정리했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은 항상 한 박자 늦었지만 그만큼 정확했습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 빨리 말합니다. 생각이 정리되기도 전에 입부터 열고 그 말로 다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식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말보다 정리된 생각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실전 팁은 단순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내가 불편했던 말 한마디, 오늘 내가 끝까지 반응하지 않은 상황 하나, 오늘 내가 지켜낸 기준 하나. 이걸 글로 적는 순간 그 경험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남습니다. 기록은 사람을 조용히 단단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안에서는 기준이 쌓이고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어떤 자리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태도 자체가 그를 만만해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정리된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눌러서 위에 서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무도 그를 만만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아꼈고 감정보다 기준을 먼저 세웠고 사람을 쉽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걸 뽐내기보다 질문했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싸울 가치가 없는 일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생각을 기록하고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태도가 모여 정약용이라는 사람의 무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만하지 않다는 건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겠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다정하지만 가벼워 보이지 않는 사람. 조용하지만 중심이 분명한 사람. 정약용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모습도 어쩌면 바로 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